충격적인 반전이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영국의 알파벳, 5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의 한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인데요. AI 시대를 맞아 진행된 세계 문자 효율성 평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평가 결과를 지켜보던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단 24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고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으며 AI가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문자.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연구하기 시작했고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는 특별 연구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대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한글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프랑스어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소르본 대학의 여학생이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라며 한국행을 결심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한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소피 디부아예요. 파리 16구에서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박물관 큐레이터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프랑스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전공하신 분이라 집에서도 종종 고대 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파벳이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했죠. 지난 겨울방학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유로운 방학이었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각자의 계획이 있어서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넷플릭스 추천 목록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드라마였는데 화면 속 낯선 문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프랑스어 자막 밑에 있는 한국어 자막이었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문자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중국어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일본어처럼 귀엽지도 않았죠. 하지만 묘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자들에 관심이 생겼어요. 언어학도로서 새로운 문자를 발견하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어 자막을 유심히 보면서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모양의 기본 문자들이 조합되어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드라마를 다 본 후에 유튜브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POP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 제목이나 가사가 적힌 한글을 캡처해서 모으기도 했죠. 특히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에서 본 한글 가사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한글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파벳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고 한자는 그림에서 발전한 문자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뭔가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불규칙하고 예외가 많아요. 프랑스어만 해도 철자와 발음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글 관련 영상을 추천해줬어요. 영상에서는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15세기에 이미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글 창제의 목적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혁명적이었죠. 프랑스인으로서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한글을 알아갈수록 그 우수성에 감탄하게 됐어요. 특히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죠. 언어학도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한글의 기본적인 모양과 구조를 익히고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거든요. 프랑스어의 복잡한 철자법과 비교하면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어요. 개강을 앞두고 새학기 수업을 고르면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아시아 문자에 의해 수업을 신청했어요. 한글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수업 첫날 교수님은 아시아의 주요 문자들을 소개하셨는데 그때 한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라니 제가 알게 된 한글의 독창성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 남학생은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김준호 선배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한글은 결코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며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독창적인 창제 문자라고 설명했어요. 준호 선배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우선 한글의 제자 원리부터 이야기했죠. 자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특히 자음을 설명할 때는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보여줬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친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하더라고요. 리밍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준호 선배의 설명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혼자 유튜브로 배우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제작 원리였어요. 준호 선배는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 키읔, 디귿, 티귿, 비읍, 피읍처럼요. 언어학도로서 이런 체계성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다른 문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해서 이런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데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됐다는 게 신기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준호 선배에게 다가갔어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준호 선배는 흔쾌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죠. 준호 선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이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준호 선배는 한글이 실제로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조선시대에는 한글 덕분에 여성들도 문자를 익힐 수 있었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도 한글은 교육의 핵심 도구였대요. 실제로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준호 선배의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니었죠. 문자의 과학성과 실용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의 자부심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준호 선배는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도서관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지 않겠냐고요. 해례본은 한글의 제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라고 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과의 만남이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만나기로 한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한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죠.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저는 무척 궁금했어요. 준호 선배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 쌍기역, 키읔처럼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대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선배는 한글의 실용성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무려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본 자모만 24자를 익히면 되니 이보다 효율적인 문자가 있을까요? 한자는 수천 자를 모두 외워야 하고 알파벳은 철자법이 너무 복잡한데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호 선배의 눈빛이 자꾸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설명할 때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임금이 직접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준호 선배는 한글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유용한지 설명해줬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정보화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IT 전문가들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선배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이 외국어 발음을 표기하는데도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어떤 언어의 발음도 한글로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 선배는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함께 보면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프랑스어도 자랑스러운 언어지만 한글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문자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과학성까지.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만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도서관에서 준호 선배를 만났어요. 그는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책을 보는 그의 눈빛이 마치 보물을 보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책이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부터 의문체계, 그리고 실제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준호 선배는 각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 쌍기역, 키읔처럼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대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5세기에 이미 이렇게 정교한 언어학적 분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희 학교 언어학 수업에서 배우는 현대 의문론의 개념들이 이미 그때 정립되어 있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옆 테이블에 리밍이 친구들과 함께 앉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공부하러 온 것 같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눈에 띄었는지 곧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글은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이고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더라고요.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따왔고 한복은 한풀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느니 한국의 전통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의 아류작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준호 선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표현문자로서 상형문자인 한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점,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어요. 특히 신라시대의 발효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진 기록과 고구려, 고분 벽화가 당나라 벽화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불어 1940년대 초기 컴퓨터 개발에 참여했던 클로드 셰넌도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죠. 리밍의 표정이 굳어진 채로 준호 선배는 다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이 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단순한 문자 해설서가 아니라 인류 최초로 음성학과 의문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해요. 게다가 문자 창제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준호 선배는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예시들도 들려줬어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부터 독립운동 당시 한글로 작성된 신문들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보여주는 강점이었어요. 준호 선배는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입력되는지 보여줬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IT 전문가들이 한글을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로 평가한다고 해요. 그러다 준호 선배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의 체계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 선배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한글날 기념 특강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강연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문득 제가 한글을 통해 보게 된 새로운 세상이 놀랍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깊은 학문적 탐구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이 여정을 함께하는 준호 선배의 존재는 제게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랑스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다음날 있을 아시아 문자 수업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수강생이 아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학생으로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싶었거든요. 한글날 기념 특강이 열리는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아시아권 학생들도 많이 보였죠. 준호 선배 덕분에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 덕에 강연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강연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교수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성이 큰 장점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문자들은 불규칙하고 예외가 많아서 AI가 학습하기 어렵지만 한글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 딥러닝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I 시대의 문자 체계 연구 결과였어요. 세계 주요 문자들을 AI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 비교했는데 한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이유로 첫째, 문자의 형태가 규칙적이고 단순하다는 점, 둘째, 소리와 문자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셋째, 조합 원리가 논리적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구글의 한 연구원은 AI 번역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한글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문자였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은 음성인식 시스템에서도 한글이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리밍이 또다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AI 시대라고 해서 갑자기 한글이 우수한 문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과대평가라는 거였죠. 하지만 로버트 교수의 답변은 명쾌했어요. 한글은 AI 시대에 새롭게 우수해진 게 아니라 애초에 가지고 있던 과학성과 체계성이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했죠. 강연이 끝나고 준호 선배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글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도 이미 뛰어난 문자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체계에도 매우 적합했대요. 한글 점자는 다른 언어의 점자보다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라고 해요. 또한 한글은 언어학 연구에도 아주 유용한 문자라고 해요. 음성학자들은 한글의 제자 원리를 통해 발음 연구를 하고 인지과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성을 통해 인간의 문자인지 과정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사에서도 우주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최적의 문자 체계를 연구할 때 한글을 참고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준호 선배는 문득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에 함께 가자고요. 한글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글을 통해 발견한 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죠.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에서 준호 선배라는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특강이 끝난 후 준호 선배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 들렀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께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 분명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한글의 예술성과 과학성이 조화를 이룬 점은 큐레이터로서 흥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 선배가 한글서의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한글의 과학성을 넘어 예술성도 이해하면 좋겠다면서요. 책을 받아든 순간 이제는 한글이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준호 선배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특강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부모님께 전화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쁜 와중일 텐데도 어머니는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죠.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연구 결과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평소 새로운 문화유산을 접하실 때마다 신중하셨던 어머니가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셨죠.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로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접하셨지만 한글처럼 과학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문자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세계문자 특별전에 한글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특별전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함께 조명하는 것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오랫동안 언어학을 가르치신 아버지는 특히 한글의 의문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다른 문자들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것과 달리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죠. 부모님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요. 프랑스의 전통과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 거절하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다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인의 자세라는 말씀과 함께요. 다음 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학교에 향했어요. 도서관 앞에서 준호 선배를 만나 교환학생 지원 소식을 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선배의 눈빛이 반짝였죠. 선배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다는 듯이 서울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국립한글박물관부터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꼭 가봐야 할 곳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특히 한글 관련 전시와 행사, 정보들을 세세히 알려주는 모습에서 제 관심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드라마 자막에서 우연히 발견한 낯선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왕의 마음이자 과학과 예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어요. 디지털 시대를 앞서 내다본 혁신적인 발명품이자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지원서에는 제가 경험한 한글의 매력을 진심을 담아 적었어요. 세종대왕의 꿈처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증명했고 프랑스인인 제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한글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그 증거라고 썼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 꿈을 담았어요. 언어학자가 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임을 연구하고 증명하고 싶다는 열정을 담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죠. 어머니는 제 지원서를 읽으시고 깊은 감동을 표현하셨어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신 어머니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제 깊은 존중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원서 제출 후 준호 선배는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 번역본이었죠.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에서 선배의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졌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제가 이제는 그 깊이를 만나볼 시간이라는 메시지였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틀림없이 옳다는 것을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를 만든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제가 경험한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라는 꿈도 점점 선명해졌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닌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향한 순례가 될 것 같아요. 이 여정의 시작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창제 원리를 떠올려 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어 만든 이 완벽한 문자처럼 저의 한국행도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레어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거지만 박물관을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요. 한글을 만나고서 바뀐 저의 일상이 한국에 가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저의 성장은 어디까지일지 이런 도전을 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제 이름을 내걸고 학회에 알리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들이 한순간에 마비된 것인데요. 영국의 자존심 히드로 공항은 고자고센치의 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려 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되었고,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을 자부하던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은 제설 작업에 실패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들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시 치명타를 맞았는데요. 무려 8시간 동안 활주로가 완전 봉쇄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무려 30cm의 폭설이 쏟아진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눈이 오지 않은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한 승무원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도 도로는 이미 깨끗했고 지하철과 버스는 마치 봄날처럼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까지 눈길을 누비고 있었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도시를 다니며 선진국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승무원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조국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어떤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한 폭설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경험한 진짜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 독일 승무원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 한나 슈미트입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인 독일과 한국 구간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우리 가족은 매사에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정각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하루하루가 시계처럼 정확했던 것 같네요. 독일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 우리 집도 철저한 시간 관리와 규칙을 중요시했어요. 주말에도 늦잠은 금지였고 모든 일과는 시간표대로 진행됐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규칙적인 삶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 어딘가에는 다른 삶의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호기심도 있었죠. 그 호기심은 우리 집 다락방에서 발견한 할머니의 오래된 여행 사진첩을 보면서 더 커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셨던 할머니의 사진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세상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아시아에서 찍으신 사진들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도쿄의 밤거리, 만리장성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한복을 입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들은 제가 살던 함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줬어요.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가 꼼꼼하게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그래서였죠. 대학 시절 저는 방학 때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제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죠.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 텐데 시차 적응은 어떻게 하니 하시면서요. 특히 아버지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셨어요.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셨고 저도 그랬으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동경하던 할머니처럼 저도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승무원 교육과정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죠. 6개월간의 힘든 교육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어요. 안전교육, 응급처치, 서비스 교육까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마침내 2018년 저는 정식 승무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럽 내 단거리 노선만 담당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취리 같은 친숙한 유럽의 도시들을 오가는 일이 즐거웠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쓸 수 있는 제게는 유럽 노선이 가장 편했어요. 승객들의 문화도 이해하기 쉬웠고 시차도 거의 없어서 몸도 편했죠. 2년 차가 되어서야 드디어 장거리 노선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시아 노선을 배정받았어요. 도쿄, 베이징 그리고 서울. 할머니의 사진첩에서 보았던 도시들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울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 정말 많이 걱정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정말 적었거든요. 뉴스에서 가끔 북한과의 갈등 소식을 들었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가 전부였죠. 더구나 독일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세대에게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독특한 문화로, 중국은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익숙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였어요. 특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가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도 들려왔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자주 화제가 됐죠. 승무원 동료들 중에서도 한국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어쩌지? 치안은 괜찮을까? 의사소통은 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게다가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어요. 영어야 많은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외웠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독일어나 영어,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에 당황스러웠죠. 첫 서울행 비행을 앞두고 전날 밤잠을 설쳤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비행기에는 대부분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다들 조용하고 예의 바르셨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기내 서비스를 할 때마다 땡큐와 함께 감사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는 승객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도시에서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할머니 사진첩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될지를. 첫 서울행 비행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아시아 노선을 담당하게 됐어요. 도쿄, 베이징, 서울을 오가면서 각 나라의 특징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 승객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세 나라는 각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노선이 가장 편하다고 느꼈던 건 아마도 독일인인 제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이었을 거예요. 일본은 독일처럼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본 승객들은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듯 했죠. 탑승할 때도 차례차례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시고 이륙 전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모두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바로 따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승객들은 너무 예의 바르게 굴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실례합니다만 하면서 물 한 잔을 부탁하시는데 마치 큰 폐를 끼치시는 것처럼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기내식을 드시다가 포크를 떨어뜨리셔도 저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셨죠. 한 번은 한 일본 승객분이 심한 기류 때문에 멀미를 하셨는데도 봉투를 달라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계속 참고 계시다가 결국 옷에 다 묻히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넣어 곤란하게 하여서 당황스러웠었죠. 중국 노선은 정반대였어요. 베이징행 비행기는 항상 활기가 넘쳤죠. 승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셨고 목소리도 컸어요. 처음에는 그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적어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 하고 기내 면세점 카탈로그를 가리키시면서 상품을 고르시는 모습이나 음료수를 더 달라고 배를 연신 누르시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문제는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한 번은 50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 그룹이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 기내가 마치 시장 같았어요. 통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자리를 옮기시고 심지어 이륙 직전까지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계셨죠. 객실 승무원들은 그날 정말 정신없었어요. 규칙을 설명해도 내내 하시고는 여전히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모습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도 많았죠. 특히 좌석을 눕히는 문제로 뒷좌석 승객과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도 많이 달랐어요.
일본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시거나 주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중국 승객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청하셨어요. 샴페인을 계속 리필해달라거나 기내식 메뉴에 없는 음식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비즈니스석에 이만한 돈을 냈으니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 승객들은 일본 승객들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중국 승객들처럼 자신의 필요한 것을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일에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기내식 서비스를 할 때도 그랬어요. 일본 승객들은 차분히 기다리시고 중국 승객들은 시끄럽게 재촉하시는데 한국 승객들은 뭔가 달랐어요. 식사를 준비하면 바로바로 받으시고 정리도 빨리 해주셔서 솔직히 일하는데 너무 편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한 번에 요청하셔서 번거로움도 덜 수 있었죠. 한 번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한국 승객들이 환승 시간이 촉박해지신 적이 있었어요. 다들 급하셨을 텐데도 질서는 잘 지키셨어요. 대신 저희 방향이 같으신 분들끼리 먼저 내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면서 환승 게이트가 같은 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차례차례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급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또 놀라웠던 건 한국 승객들의 단체 의식이었어요. 옆 사람이 음료를 시키면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하시고 누군가 담요를 달라고 하면 주변 분들도 함께 요청하시고 마치 모든 게 공유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히 따라하기가 아니라 일종의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거였던 거죠. 기내 면세점 쇼핑을 하실 때도 특별했어요. 한국 승객들은 사전에 꼼꼼히 조사해 오신 게 느껴졌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 면세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해 오셨더라고요. 이 향수가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40유로 정도 싸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엑셀로 각 항공사별 면세품 가격을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였어요. 일본 승객들은 조용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고 중국 승객들은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티슈를 건네주시고 닦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도 집에서 매일 그래요라며 웃으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순간 왠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기내 와이파이가 고장났을 때였는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더니 오히려 더 즐거워 보이셨어요. 옆자리 승객과 추천 영화를 공유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게임을 하시기도 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했던 건 한국 승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비행기에서도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셨거든요.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어학 공부를 하시거나 심지어 한 번은 한 승객님이 비행 중에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셨다면서 기쁨에 차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이동 시간이 아닌 활용할 시간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젊은 승객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승무원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어요. 특히 영어로 대화할 때도 적극적이었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열심히 대화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승무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을 거예요. 일본 승객들은 저희를 지나치게 높이시는 것 같았고 중국 승객들은 때로는 서비스 제공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대하셨는데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시려 했고 저희의 일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죠. 독일은 날씨가 어떠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맛있는 한식당 있나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사적인 대화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심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르신이셨어요. 그분은 매번 서울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용하셨는데 독일에 사는 따님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죠. 한 번은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주머니에서 한국의 비타민 캔디를 꺼내주시면서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이거 마시면 피로가 풀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받은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인들에 대한 제 편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과 거리감은 어느새 호기심과 친근함으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시작됐어요. 한 겨울날의 폭설이었어요. 2023년 1월 저는 3일간의 인천 스테이를 앞두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저 평범한 스테이였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설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됐거든요. 활주로는 이미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와 대설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어요. 독일인인 저로서는 처음에 이 정도 눈이 대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르크에서는 이 정도 눈은 흔한 겨울 풍경이었거든요. 하지만 호텔로 가는 길에 동료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독일에서의 경험상 폭설이 내리면 도로 상황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이었죠. 독일의 제설 시스템은 우선 환경 보호를 위해 제설제 사용을 최소화하다 보니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각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구역을 책임지는 방식이라 제설 시기와 정도가 제각각이었죠. 도로의 경우에도 주요 도로만 우선 처리하고 이면도로는 후순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도로가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보행자들의 낙상 사고도 빈번했거든요. 밤사이 내린 눈은 20cm가 넘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걱정했던 건 기후였다는 걸 깨달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정말 달랐어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이 역력했고 제설제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눈이 잘 녹았어요. 독일에서라면 이 정도 폭설이 내렸다면 최소 며칠은 도로가 마비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침 9시 저희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모여 그날의 일정을 상의했어요. 처음에는 눈이 많이 왔으니 근처 둘러보기 정도로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한 동료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든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은 보도의 상태였어요. 밤새 내린 많은 양의 눈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눈이 치워져 있었거든요.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도 눈이 쌓여있지 않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도 완벽히 되어 있었죠. 지하철 플랫폼의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정확히 열차가 도착했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상점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점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 보도의 눈을 직접 치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도 건물 앞 보도의 눈을 치우는 것이 법적 의무이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오토바이 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이 정도 날씨에는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텐데 한국의 배달 기사들은 눈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문받은 음식을 정확하게 배달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도착 시간은 물론이고 주변 상점 정보, 실시간 날씨, 경보, 교통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독일에도 이렇게 똑똑한 앱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겨울도 훨씬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니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했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가보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의 야경이 눈과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까지도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관광지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안전을 신경 쓴다는 게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설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도로와 보도를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가게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을 치우고 주민들이 함께 골목길 제설에 참여하는 모습은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제설 시스템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체계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지만 이제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움직임, 완벽한 제설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리듬은 제가 경험했던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죠.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나라로 손꼽히는지를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평일에도 저녁이 되면 도시가 조용해지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따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부터 신선한 도시락까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편의점 직원분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 젓가락과 수저도 챙겨주시는 친절함이 감동적이었죠. 독일의 슈퍼마켓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점심때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계셨어요. 호기심에 어떤 앱을 사용하시는지 여쭤보니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피자나 케밥 같은 패스트푸드만 배달이 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카페 음료와 디저트까지 배달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눈이 오는 날씨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독일에서는 날씨가 안 좋으면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중단됐거든요. 호기심에 배달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 영어 서비스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주문하자마자 접수가 되고 음식이 조리되기 시작했다는 알림까지 오더라고요. 독일의 경우 전화로 주문하고 도착 시간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카페에 가보기로 했어요. 거리마다 예쁜 카페들이 많았는데 한 카페에 들어가 보니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카페에서 일하는 문화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카페가 마치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되고 있었어요. 주문을 하러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화면에 안내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도 있어서 금방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죠. 심지어 영어 서비스도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모바일로 알림이 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어 에세이 작성 중인데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봐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기꺼이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학생이 독일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를린의 현대 미술관들과 거리 예술부터 독일의 친환경 정책까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 학생이 근처 서점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독일에도 큰 서점들이 있지만 제가 본 한국의 서점은 달랐어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문구류, 음반, 취미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었고 심지어 작은 공연장과 강연장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서점을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학생이 한국의 야식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포장마차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먹는 게 걱정됐는데 막상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잊을 수가 없었죠. 포장마차 주인분도 저희에게 계속 서비스를 주시면서 마치 오래된 단골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날 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나라구나.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앱으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편리함과 포장마차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인심이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 쇼핑까지 모든 게 가능했죠. 독일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데 한국은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의 무인 세탁소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독일에서는 대부분 집에 세탁기가 있거나 있어도 유인 세탁소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시스템이라니. 심지어 세탁이 끝나면 알림까지 오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처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님께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 봉투에 복용법을 한글과 영어로 자세히 적어 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며칠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전에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독일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기술을 인간적인 서비스와 결합시키는 방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편리한 키오스크가 있어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계시고 배달앱이 있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배달해주시는 기사분이 계시고 편의점이 24시간 열려있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비행 일정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때면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다음 한국 비행 스케줄을 받으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이유와 함께요. 이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처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업무로 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가끔 다른 노선을 비행할 때면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워질 정도예요. 특히 저를 매료시킨 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철저한 준비성의 조화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비행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늦은 시간에 인천에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호텔에 도착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저녁을 해결했어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24시간 열린 식당도 많았고 야식 배달도 가능했거든요. 심지어 늦은 시간임에도 지하철과 버스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어서 이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동료들도 점점 한국 노선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만 한국의 매력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들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다음번엔 이걸 먹어보고 싶어 하면서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저처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한국 손님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걸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독일 승무원이 한국말을 하다니 하면서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폭설이 내렸을 때 모두가 함께 눈을 치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모습도 이런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었죠. 독일로 돌아가면 항상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북한과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놀라워해요. 특히 부모님은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시죠. 이제는 비행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한국 노선을 자원해서 신청해요. 다른 도시들도 물론 좋지만 인천에 착륙할 때의 그 설렘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거든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해요. 최근에는 제가 다른 승무원들의 한국 문화 가이드가 됐어요. 처음 한국에 오는 동료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는 게 즐겁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고 어떤 카페가 예쁘고 지하철은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 마치 제가 반쪽짜리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알려준 정보로 다른 동료들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동료가 한나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게 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한국의 비공식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발달된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이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도 그 안에는 항상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탈 때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발전된 대한민국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요. 때로는 생각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한국은 이제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초연대화 국가가 되었어요. IT 기술은 물론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자동차 기술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제는 한국 차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단순히 K-팝이나 한류로만 알려진 한국이 아닌 제가 경험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이 배우러 오는 나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라고요.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여의도를 보며 감탄하고 여름이면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의 여유로움에 미소 짓게 되고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남산의 절경에 넋을 잃곤 해요. 그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더욱 놀라운 건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더 편리한 시스템이 생기고 더 발전된 기술을 만나게 되죠.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한 변화를 한국은 몇 년 만에 이뤄내고 있어요.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면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될지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비행 노선이 아닌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